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이공계 기피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공계 학과들이 좀 홀대를 받아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공계 학과 졸업 후에 가게 되는 대개 직업들이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특히 이과 계열 1등은 의대. 이과하면 의대라는 공식이 아주 깊이 뿌리내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공계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공계열의 취직이 높다는 인식이 높아지기도 있고 또 로열티를 통한 수입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적성을 가진 아이들이 이공계열로 진학하면 좋을까? 그쪽 방면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소양이 요구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 임상빈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는 저 카이스트를 이제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는데 네. 몇 년 공부하신 겁니까?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럼 저 카이스트를 선택하실 때는 네. 그냥 뭐 성적이 남아서 뭐 이렇게 가시진 않으시고 성적이 남아서 어떻게 그 이공계열을 가실지를 결정을 하셨는지 우선 개인적인 사를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예, 보겠습니다. 저는 뭔가를 이제 만들기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쪽 가면 그리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과고를 네네. 통해서 카이스트 들어가신 건가요? 저는 일반 고등학교였고요. 아. 네, 가서 과고 학생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 어렸을 때 보통 한 고등학교 때 내가 카이스트를 가야겠다 결정하셨는지요? 네, 고등학교 때 했고 중학교 때부터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도 그런 관심 속에 들어온 친구들이 그런 것 같고요. 과학고 학생들은 이제 그 분야를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카이스트 자체가 좀 더 특이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특이하구나, 일반적인 그런 진로는 아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선택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의 산 증인이시네요. 자기가 어떤 조언을 듣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네, 저는 결정할 때 있어서 철저히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또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어느 고등학교를? 정읍의 신태인에 있는 아주 정말 시골 학교였고요. 고등학교도 중학교는 무주에서 제가 초중을 나왔기 때문에 네. 거의 전형적인 저는 정보 없이 아마 카이스트를 선택한 그런 그럼 경우라고. 고등학교 때 어떤 특별 교육을 따로 받으셨나요? 카이스트 진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있을 일은 없었고요. 시골에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특별한 과외나 어떤 수업 없이도 카이스트 진학이 가능하시다. 요새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은 힘들다. 안타깝습니다, 네. 솔직히. 네.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공대를 이제 진학을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요즘도 과거와 똑같은 기준이 벌어집니다. 네. 수학을 못하면 인문계, 수학을 좀 하면 이공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공대를 다니시고 이제 학위를 이제 마치셨는데 네. 이런 구분이 어떻게 현장에 계시면서 어떻게 적당한가요? 수학이라는 어떤 잣대가 이공계와 문과를 나누는? 이공계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학과 공학인데 이학 쪽 같은 경우 특히 수학이나 물리 쪽은 아무래도 그 수학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 쪽도 물론 수학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공학에 쓰는 수학들은 사실 해석학 중심이네요. 좀 어렵겠지만 해석 미분, 적분학 특히 그렇게 보통 알고 공학은 계시죠. 계산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의 모든 분야를 좀 쓴다기보다는 일부 분야 공학에 필요한 부분들을 쓰는 것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학은 먼저 용도 목적 중심으로 어떤 걸 만들고 그 다음에 해석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다루는 목적이 조금 다르긴 한데 물론 수학이 그 이공계 쪽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긴 한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면 이공계를 안 간다?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학생들 봐도요. 그 진로 검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진로 성격 검사라고 하죠. 예, 그 성격 검사를 하면 총 6가지 뭐 탐구형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형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성향들 보면 물론 탐구형, 실제형 이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카이스트 대부분이긴 하지만 예술형, 사회형, 뭐 관습형, 뭐 이렇게 그 기업형 이런 친구들 꽤 많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제 석박사까지 가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과연 탐구형 학생들이 최고의 결과를 내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형 학생들도 아시다시피 카이스트는 많잖아요. 언론에 드러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학생들은 딱 거기에 맞는 특이한 연구 성과들을 내요. 그리고 관습형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바운더리 약속. 안에서 네네. 약속 안에서 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연구 결과들, 가치 있는 어떤 제품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꽤 돼요. 생각보다. 어떤 사회 질서라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정리되는 부분을 질서, 공감 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 제품이 사람들한테 들어간다는 거는 네. 성능도 성능이지만 얘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줄 것인가. 음. 아이폰 사용할 때 사람들이 이걸 재밌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개념들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수학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 물건을 만들고 제품 만들 때는 그런 사회적인 소통, 공감 그리고 관습을 지켜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거기 성향에 맞춰서 가치 있는 결과들 다 내요. 그래서 너무나 수학 베이스에 또는 뭐 이런 과학 베이스에 이런 그 철저한 탐구형 중심의 사람들만이 멋진 성과를 낸다고 보는 건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학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뭐 거의 상위권 국가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 교육단체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수포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전체 중고생의 60에서 70%까지도 보고 계시는 맞습니다. 분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공대를 하신 분으로서 네. 수포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공학 진로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 쪽으로도 그렇죠. 관심이 있으신 이제 공학자로서도 네.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참 대답이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수학은 보통 이제 그 사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학이 어디다 쓰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수학을 너 배워서 어디다 쓰냐 뭐 이런 것을 보통 맞추라고 하죠. 그렇죠. 점수를 올린다. 그렇죠. 뭐 맞추는 수능을 대상. 위해서 쓰는 거죠. 뭐, 수능을 그렇죠.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조금 한 단계 나아가면 이거 실제로 제품에도 쓰이고 공학 기술에도 쓰여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저는 하잖아요. 문과생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수학은 실제로 쓰인다. 네. 뭐 실제 생활에 산업계에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수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과연 설득이 되던가요? 안 되겠죠. 잘 안 되죠. 들어본 적이 없죠. 그거는 이제 논리적인 거고 네네. 그게 왜냐면 자기 삶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수학이 적용된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이것저것 만들어봐도 진짜 수학이 쓰였나 안 쓰였나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수학에 대한 수학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뭐 수학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이 아이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 네.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식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자기 직업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근데 그런 걸 얘기해줘도 네가 꼭 사회 나가 써먹을 거야 뭐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은 왜 딸려오지 않느냐면 사회에서 활동한 엄마 아빠들 또 사회인들 봤을 때 그다지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공교육에서 그렇고 엄마 아빠들도 그렇고 이 아이가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은 여러 가지 그 리소스들을 할애하시죠. 근데 좋은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한 거는 이제 아이들은 뭐 돈 많이 벌고 안정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밀려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그래 좀 참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행복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또는 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부터 좀 직업이 즐겁고 그렇죠. 네 행복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근데 사실 그거는 직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업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자기의 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했을 때는
부모의 삶을 봐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나 공부해야겠네 생각 들어요. 아. 업을 보면은.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안타깝게도 떠밀려 살았던 세대예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자기도 직업이나 이런 거 선택할 때도 음. 직업으로 선택했지 업으로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 자기 업에 대한 선택 개념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행복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업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조금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업을 가면요. 내가 심지어는 요리사를 가더래. 요리사가 직업이에요. 그러면 저기 업을 선택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 공부 즐거워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필요하니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냥 굳이 설득할 이유가 없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적인 전반적인 우리 부모 세대가 바꿔야지 할 문화지 애들을 어떻게 설득한다고 해서 쉽게 설득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까 수학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사회 전반에 너무 생뚱맞죠? 문화의 네. 그걸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좀 그 수학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네.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수학을 그 수학 얘기를 해야 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학은요. 예. 근데 그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죠. 우리 그렇죠. 공학에서 수학 그렇죠. 없이는 그렇죠. 진짜 뼈 없는 생선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헤엄 못 칠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특히 물리나 이런 기초과학들을 보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체계예요. 체계. 예, 세상의 규칙과 이런 어떤 그 원리를 이해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만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이고 사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공학이 태동할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수학을 사실은 좀 역사적 관점에서 아이들도 조금 한 번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네. 왜 수학을 시작했을까? 사실은 철저히 필요해서 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즐거움 두 가지였어요.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보면은 일단은 측량을 해서 땅들을 평가하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제 기하학들이 나왔거든요. 냉정히 보면 땅이 뭐 원형으로 생기거나 세모로 생기거나 이상하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면적에 따라서 뭔가를 공평하게 매겨야 되는데 세금을 이제 그런 아주 순수한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순수한 관점이 많았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거. 숫자들이 특이한 규칙이 있네. 이거 무리수라는 건 끝이 없는 숫자들이 이상하네. 이게 안 나눠진 숫자도 있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탐구욕과 네. 탐구에 대한 어떤 본질적 관심과 그다음에 철저히 실리적인 관점 두 가지 같이 시작한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나이에 그 시대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그걸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네. 왜냐면 필요하니까. 네네네. 예, 필요했고 하니까 했을 건데 지금은 도대체 이게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니까 네. 뭔가 본질은 사라지고 그런데 사실을 본질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처음 도입은 왜 과연 처음 수학했던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까? 어떤 거를 시작했을까? 이런 것들은 좀 공교육 사교육에서 조금 도입할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뮬레이션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연극처럼 하는 것들. 네. 그 사건들을 좀 다뤄주면서 하고 마찬가지 공학도 비슷해요. 사실은 이제 네. 공학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처음 히스토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고민했을까? 네. 그러면 이제 수학 말고 네. 그런 수학은 이제 좀 필수적인 그런 걸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공계 분야에 네.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어떤 공통적인 좀 이거는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오면 이공계 아니면 이제 공학 박사시니까 공학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네네. 이렇게 그런 소양뿐만 아니라 탐구심이나 열정만, 탐구심이나 열정만 있어도 그 분야의 어떤 진학이 가능한지요. 결론적으로 네. 탐구심 열정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네.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그 자기 유형들이 있을 때 물론 탐구 실제형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다른 분야도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분야 온다고 해서 그냥 다른 분야가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공학은 한 가지 공통적인 성향이 있어요. 보면 뭐냐면 사회형을 했다고 해서 아이가 공학을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러지 않아요. 실제 해보면 공학은 뭐냐면 예술형이 있다고 해서 공학 싫어하진 않거든요. 네. 공학은 특징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나타내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공학이에요. 제품이라는 거는요.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결과물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물건으로 잡히는 것들이랄지 어쨌든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을 뭔가 만들어내는 게 공학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성향들은 그 아까 6가지 유형과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본질적으로 그 뭔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 대부분은.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죠. 네네. 그런 쪽 학생들이 좀 공학 쪽. 근데 그 결과물이 예술적인 결과물에 되게 관심 많은 학생은 예체능 쪽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공학적 결과물에 조금 더 호기심 있는 아이들은 공학 쪽으로 오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네. 박사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박사님께서 공학 스쿨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혹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주시는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학에 대해서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제일 중요한 분야들 설계 디자인,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정보 전산 이쪽인데 이 세 가지 분야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는 쪽, 네. 예, 그런 쪽으로 초점을 뒀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목적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항상 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전자공학을 하더라도 전자부품의 뭐 원리 이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거 어디다 쓰는가예요. 어디다 쓰는가. 프로젝트가 항상 주제를 잡을 때도 저희도 실제 제품과 기술에 관계된 걸 주제를 잡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달려 있는 뭐 프로젝터나 스캐너 아니면 뭐 자판기 예를 들면 자동차 뭐 이런 뭐 실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어폰 아니면 청진기 뭐 이런 것들 네. 그 실제로 쓰는 것들 의료 장비들 그럼 그런 것에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학생들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제품 기술에 관계된 것들 많이 해보죠. 분해하면서 막 해보나요? 아니, 직접 그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직접 만들어봐요. 그런 그 비싼 걸 만들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도 같이 하나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그 용도 목적이라고 하는 게 공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너 이거 왜 만들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질문부터 아이들한테 끌어내시는 수업 아니요, 방법. 순서가 항상 그래요. 뭐냐면 용도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실제 제품 기술 보여주는 게 제일 나아요. 네. 복잡한 설명 필요 없어요. 의료 진단기 MRI 보면 알아요. 뭔지 그냥 애들도 저 사진 찍는 거지 뭐 이런 거거든요. 알아요. 그리고 제품들을 다 보여주고 기사들도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 기사들. 이런 제품 적용했더니 실패했더라, 뭐 성공했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마지막에는 그럼 이거 어디다 쓸래? 너희들 생각은 뭐냐? 이런 거 쓰는 것들 용도 목적이 어떤 것이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 아이들이라는 건 몇 학년 학생들입니까? 몇 저희는 살? 초등, 중등, 고등 다 해당돼요. 아. 예, 워낙 수많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제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공교육 현장이 정말 많이 보급되고 있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그 공학 관련된 활동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를 대부분 갈 건데 네네. 공학 관련 활동들이 끊어졌거든요. 단절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더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방과후 로봇을 다시 하자는 좀 그렇고 그럼 선생님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그럼 그 박사님께서 운영하신 그 공학 스쿨이 학교의 그 대안학교 같은 개념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방과후 학교인가요? 아닙니다. 방과후가 아니라 네. 학교 정규 창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제 이런데 정규 수업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입니다. 실제로 교육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네. 선생님 직접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또는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공교육 쪽 정규 교육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학교 건가요?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학교에서 그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공학 진짜로 좀 이해하도록 자기 진로니까 예, 그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 중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미래를 보면 저도 이제 박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건 공학적 마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3D 프린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얘 좀 성향은 아니지만 공대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가 성향은 이렇지만 이렇게 좀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 이런 방향에서도 좀 이해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좀 공학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나요? 그렇죠. 꽤 많았던 것 같고 아이들 막아놨을 때 막아놨다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네. 부모님 의지에 따라서 부모님 직업에 따라서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막힌 애들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막혔다라는 건 어떤 창의 정말 자기는 뭔가를 만들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해볼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부모님들은 만들기만 하면 애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생각하기엔 만들기만 한다고 시간 낭비한다고 취직한다는 생각을 근데 실제로 공대를 가면요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만들게요. 그리고 그럼요. 해본 직접 경험. 뭔가를 만들고 생각하고 하면 이 사람들의 이론적인 분석 능력도 훨씬 더 좋아져요. 예, 감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게 이론적 능력을 떨어뜨릴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훨씬 더 나아요. 내적 동기가 확실해지면요. 네네. 이론 따라가는 건 훨씬 빨라요. 아, 자기가 이해를 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론을 해야겠다는 강렬한 휴보를 내가 만들었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론 내가 파고서라도 미적분학 못했으면 다 해버려요. 그냥 훨씬 더 깊이 있게 목적이 공부해요. 생기니까. 용도 목적을 알면 아이들은 음. 거기에서 끌려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면 이공계 쪽 관련해서 이제 애들 진로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방과후 로봇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대 관련된 진로 활동들 보면 그줄 새벽 7시부터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과학교 보내려고. 맞아요. 생각보다 로봇 인기가 많아요. 로봇 요즘에 그 미생 네. 뜨고 나서는 바둑 네. 미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거 하고 나서 바둑도 맞습니다. 같이 섰더라고요. 아. 오늘 이제 방송 한번 나와야 재밌는군요, 그죠? 네. 이세돌 구산도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그 로봇 쪽 하다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떠밀려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공대를 깊이 생각 못하고 선택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공계를 가면 다 이제 로봇만 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로봇만 했기 때문에 공대에서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될지 그 감이 없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예. 네네네. 네. 그래서 먼저는 이 공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로봇공학과라고 찾아보면 많지 않아요. 주요 대학들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연구했지만 아주 좋은 분야예요. 융합 분야거든요. 네. 근데 분야지 그러니까 어떤 주요한 주제죠. 어떤 주제죠. 좋은 주제인데 어떤 학과 선택의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교를 가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개 분야 학과가 제일 많아요. 전기전자, 뭐 설계 디자인 네. 쪽 관련된 학과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정 주제로 융합된 학과들, 주제로 묶인 학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실제 진로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이제 헤매는 거죠. 로봇이 좋아하는데 로봇을 좋아하는데 뭘 가지? 뭐 이런 거예요. 방과후에서 맨날 로봇만 만나다가 네네네. 대학 가서 로봇은 안 보이고. 네, 아, 그렇죠. 혼란하겠네요. 그렇다고 드론도 많고 3D 프린터 많은데 3D 프린터 학과 별로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네. 드론 학과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만든다고는 하더라고요. 만든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애들의 진로는 실제적인 진로는 다르잖아요.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로봇을 하는데 성향이 나눠져요. 섞여 있거나 네. 로봇을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어떤 기구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기구물이요? 예.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 그렇죠. 기구가 막 설계되고 뭔가 아, 멋지게 네네. 동작하고 뭐 이런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상이 안 맞으면 막 부수고 이런 것들을 동작도 이상하면 또 바꾸고 좀 기계 설계 디자인 쪽에 조금 더 성향이 있는 친구로 보여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제 의견으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에 막 뜯길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전자품 쪽 특히. 근데 예. 그 부모가 보면 걱정되지. 막 그쵸. 부시고 그러면 집에 있는 설마 가전제품- 이 아이의 성향은 그렇죠. 제가 없는 가전제품 부수느라고 어린 시절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났는데. 네. 예, 그래서 그 전자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부시는 것 자체가 안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아. 내부를 보기 싶어 하는 거죠. 얘가 내가 이렇게 동작하는 거 못하면 봐도 동작하는 건 지가 하니까 하는데 근데 진짜로 뭐가 있나를 궁금하잖아요. 예, 뭐가 들어가 안에 있고. 요정들이 돌려주는 건 아닐까? 그렇죠. 사람 못 넣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부를 들여보기 싶어하는 전기전자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좀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기전자 쪽이 성향이 조금 있어요. 부시고 그러는 거.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게 그 물리적 현상으로 빨리 나타나길 바라는 성향이 있어요. 성격 급한.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대한민국 저희 엄마들의- 아이는 3번입니다. 저희 아이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3번입니다.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네. 방과후 로봇 가면 다음날 로봇 만들어 오는 줄 알고.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요 이거예요. 딱 코딩 같은 경우는요 예. 프로그램은 내가 한 줄 바꿔서 엔터 딱 누르면 로봇이 다르게 반응하거나 그렇죠. 컴퓨터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리고 지식으로 머리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 학생은 좀 정보전산 쪽이 조금 더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성향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왜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세요. 전자회로를 뭔가 구현해서 로봇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회로 태워먹고 뭐 설계도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구현되려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설계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디자인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하고 나서 뭐 만들고 쪼이고 그렇죠. 닫고 뭐 네. 분해하고 이러니까 이제 성향이 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세 가지 성향이 어느 정도 좀 보여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성향을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럼 그 세 가지 성향하면 학과 선택이 좀 편하잖아요. 네. 예, 진로 선택이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이제 갈라지는 아이들 있고 융합되는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또 주제에 관심이 무지 많은 애들이 있어요. 자동차나 주제라고 하는 걸 그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쵸 주세요. 자동차나 뭐 드론이나 뭐 아니면 뭐 로봇이나 네. 이런 이제 또는 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꽤 돼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예, 어. 오히려 여학생도 꽤 돼요. 여학생들도요. 네, 환경 에너지 쪽은 또 어. 예, 관심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바이오 뇌공학 쪽 있잖아요. 바이오 공학 쪽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 특히 여학생들 많고. 그럼 그런 곳들은 특정 주제로 엮여진 곳이에요. 또는 이제 특정 분야가 와서 문화 기술을 가지고 막 공학에 접한 곳, 의학을 공학에 접한 의공학들,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인데 그 학생이 그냥 그 주제로 선택하면 돼 학과를. 그러니까 네. 여학생들이 그런 쪽에 좀 강한 아, 성향을 보이는. 그죠. 의공학은 좀 아닌데 어쨌든 네. 이제 바이오나 네. 아니면 아까 말한 환경 에너지 이런 쪽은 조금 더 있어 보였어요. 아. 네, 성향상. 네. 그럼 이제 그 아까 그 공학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분류를 한 세 분류로 해주셨어요. 아이들의 이제 만드는 로봇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그런 걸 보면 아들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공학이 되게 미래 비전에서 이제 좀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제조학 중심이고 목적 중심이다 보니까 네. 미래 세대에 굉장히 어떤 핵심 학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여학생들 이야기를 지금 말을 끊으셨는데 여학생들이 이제 공학을 선택하기가 물론 뭐 의대 가지고 그렇죠. 요즘 뭐 사법 시험도 요즘 뭐 수석부터 시작해서 다 맞습니다. 뭐 여자들인데 공학에서의 그 여학생들은 어떻게 카이스트도 많고 하지만 좀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공학하면 아까 이제 지난 방송 시간에 이제 공학을 갖다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야근 많고 환경 안 좋고 그리고 밤 그렇죠, 그렇죠. 철철 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여학생들이 그런 걸 했을 때 부모님들이 아 얘가 이 성향이긴 한데 그 남자들 사이에서 버티겠어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뭐 여대에서는 뭐 이공계열 학과를 줄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제 딸을 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을 위해서 이공계를 선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거 그러네.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아까 그 세 가지 중요한 공대 분야에서 빠진 그 공대 분야 외에 네네. 사실은 그 자연 계열 쪽에서 순수과학 쪽에서 올라온 계열들이 있어요. 바이오 공학이랄지 신소재 나노 쪽은 사실은 순수과학 쪽에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공학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바이오 공학이나 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 특이한 주제들 또는 특히 그다음에 공대 분야 그 세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정보전산 쪽은 여학생들 비율이 꽤 높아요. 컴퓨터 쪽 말씀드린 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은 꽤 되고 전자 쪽도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 카이스트는 지금 현재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이 여학생들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석은 여학생들이 많아요. 수석이요? 예, 학과에서 네. 예, 그래서 여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 잘 결과물을 아웃내는 것들이 정리를 일단 잘해요. 정리를. 네. 뭐 그렇죠. 저희 엄마도 정리 참 잘했어요. 뭐 네, 학생 그러죠. 뭐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자 학생이랑 그렇죠. 남자 학생이 어떻게 달라요, 네. 자기소개서가? 논리적이죠. 그럼요. 아. 논리적이에요, 확실히. 그럼요. 아 그래서 여자랑 말싸움하면 절대 못 이기는 겁니까? 저도 아내한테 혼납니다. 아, 절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성향들이 여학생이 잘하는 곳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의외로요, 여학생들 중에서도요. 네. 그 논리성이 오히려 떨어진데도 저희 남학생보다 훨씬 더 앞서는 피지컬을 잘하는. 피지컬 잘하는 것은 꽤 돼요. 그러니까 저도 놀랄 때가 있는데 네. 아이고. 그래서 결코 여학생들이라고 선입견이 가지면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고 일단 통계상으로 봐도 카이스트 여학생이 꽤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30% 이상, 30% 이상이니까 아.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괜찮다고 저희 보고 있고 그래서 진로에 있어서도 경력 단절 뭐 이런 것들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지금 이공계열 쪽에서는 뭐 사실 안타까운 현상이네요. 이학 계열 쪽에서 경력 단절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순수 쪽. 예, 예. 그래서 사실 기초과학을 좀 다질려야 될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공학 얘기라고 왔지만 네네. 그리고 근데 이 공학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제품과 산업계와 연관돼 있잖아요. 공학 쪽은.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단들이 조금 덜한 편이죠. 물론 뭐 음. 대단하진 않지만 조금 덜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학 그러니까 그 자제들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네. 공학으로 하려고 이제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학 관련돼서 생뚱맞게 첫 번째 결론은 네네. 공대가 이공계 유행한다고 해서 그냥 자녀를 밀어넣지 마시고요. 최근에 뭐 최고의 네, 실력 기계공학부가 네, 뭐 네.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대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아이가 좋아해서 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에요.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자녀 세대의 산업 구조는 바뀌거든요. 분명 우리랑 달라요. 직업의 가치관도 바뀌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면 이공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첫 번째예요. 떠밀지 말라. 유행 따라가지 말라. 어차피 유행은 5년 10년 안에 바뀌거든요. 계속해서. 네. 아이 직업은 자기 업이라고 생각하면 40년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말고 이 공학적 성향,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길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대가 조금 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 자기 삶을 즐겁게 좀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배려해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공계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각종 과학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그러니까 자꾸만 수학과학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저기 아이들한테 좋은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내외 해외 세미나들 오잖아요. 그 유명한 분들. 네. 그럼 거기 구경은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알아듣지 못 못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아이들은 뭘 못할- 느끼냐면요. 네.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사실 한 가지랑 음. 와 저분은 멋지네 이거예요. 그야 그 자신감? 그 하나의 자신감들? 자신감보다 자기 좋은 기억을 남아야 되잖아요. 교육의 진짜 목적은 지식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교육을 9년 넘게 공학자로서 교육의 분야에 있는 사람 흔치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느낀 건 뭐냐면 지식 교육이 아니라 좋은 기억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억. 예, 네. 좋은 기억이에요. 아, 그게 쌓인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일을 하고 멋지게 성취가도 성과물도 훨씬 좋아요. 그럼 그 네. 좋은 갑자기 기억을 해주기 부모로서 위해서는 반성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의 어떤 그 음. 서포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기억을 네, 갖게 맞습니다. 하기 위해. 좋은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냐면 아이들이 그 분야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부모가 좀 귀찮더라도 그럼 집에 있는 주차장 창고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저희 아파트에 대부분 거주하시기 때문에 아마 삶의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는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끝나지 말고 네. 저기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진로 탐색기잖아요. 그때까지 네네네. 그때까지는 좀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특이한 뭐 행사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보여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 애들은 못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네. 가서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야 애들은. 그리고 그 사람 표정 열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면 그 표정 하나를 보라고 하는 거지 뭘 알아듣겠어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요. 전문가 아니면. 저는 이럴까봐 아빠 네. 뭐래? 글쎄 막 그렇죠. 이럴까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 그 사람 표정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업이잖아요. 네. 업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업으로 승화한 사람들은 음. 그 표정 속에서 느껴지는 게 달라요. 책 하나 쓴 사람들 보면 그 책에 자기 철학을 담은 사람들은 그 서평회를 가봐도 그렇죠. 표정이 달라요. 그렇죠. 말은 몰라도. 그 분야에서 어떤 정점을 네. 찍은 사람의 그 자신감, 열정, 그렇죠. 맞아요. 그걸 배울 수 있으면 엄청나요. 그 표정만 보라는 거지 네.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박사님 말씀 네. 듣다니까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자녀분들을 꽤나 이제 자유롭게 푸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봐서는 좋은 모델이라 네네. 저 선생님한테는 진로 아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박사님께서는 좋은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네. 좋은 만남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해줄 당연하죠. 수 있는 거는 그냥 좋은 사람 여기서 잘 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날 때 내 옆에 얘가 있게 해주는 게 최고의 교육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더 들으니까 옛날에 이 들은 말씀은 건데. 편집돼도 상관이 없는데요. 네. 길이가 안 할 모자라면.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네.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 성취감, 좋은 기억이 성취감이라는 거랑 비슷한데 공부에서는 성취감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간고사 내 1등했어. 네. 그러면요 기말고사 1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이게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좋은 대학을 합격해도 그 다음 뭐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공부는 끝까지 영역 속에 그 인내의 과정이 맞아요. 네. 그래 가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성취감의 기억이라는 거는 단발성 사건들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릴 때요. 네. 종이배 하나 멋지게 만들거나 네. 막 나무로 뭔가 해서 한 게 30대 가서도 기억이 나요. 좋은 기억이. 부모랑 가서 뭔가
예, 아. 부모랑 가서 막 유람선 타고 갔는데 뭐 갑자기 뭘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교구를 주길래 뭐 만들어서 했는데 네. 그 기억이 평생 가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칭찬해주고 예, 그거에 대한 근데- 성취감 가질 때. 근데 뭐냐면 그게 그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그때로 종료되잖아요. 아. 그 사건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내가 성과물을 만들고 하는 사건이 네. 그 단기간에 뭔가 끝나는 사건들을 좀 경험케 해줘야 돼요. 공부는 인내 과정이니까 길게 가야 돼.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지식이 아니라 네. 공부는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목적이. 음. 근데 그러면 얘가 지쳐요. 그러지 말고 단발성으로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요. 뭔가 체험하거나 뭔가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끝나지만 기억엔 좋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나 성공했지? 좋은 기억 남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한테 이 양념처럼 레시피가 들어가야지 진로 레시피처럼 와. 레시피가 들어가 줘야지 이제 이게 아이들의 성장이 네. 튼튼해지죠. 확실히 그게 업의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성취를 이루려면 작은 성취부터 맞습니다. 완성해야. 네, 네, 네. 아 정말 그런 멋진 거죠. 말씀입니다. 네네. 야 정말 좋은 그러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아, 박사님 네. 진짜 청취하시는 분들이 박사님 얼굴을 뵈야 되는데 네. 진짜 이건 확신입니다. 이거 제가 제가 안 보시는 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동영상 추진해야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진짜 네. 지난 10년 동안 하시면서 하여튼 그 아우라가 저희만 느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말씀이나 이 표현 하나의 그 자신감과 열정과 그 어떤 교육에 대한 그 마인드가 그렇죠, 그대로 다 그렇죠.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박사님 오늘 정말 그 이공계열 진학을 위해 어떤 적성의 아이들에게 맞는지 그리고 또 어떤 소양이 요구되는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진학을 준비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임상빈 박사님을 모시고 이공계열의 미래 전망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